안녕하세요. 우리 2회 모의고사 1번부터 20번까지 먼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1번은 되게 쉬운 문제죠. 우리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한 것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재무회계가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보고 대상이 당연히 외부 정보 이용자겠죠. 물론 뭐 이해관계자라고 쓸 수도 있는데 외부 정보 이용자. 그래서 기억은 결정된 거고요.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니은이 아마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니까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니까 보고 양식은 일정화된 양식인 재무제표 쓰는데 관리회계는 구두로 해도 되고 PT로 해도 되니까 일정한 양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지금 일단 파일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봅시다.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이해관계자 똑같은 뜻이죠. 내부 정보 이용자 똑같고요. 일정한 양식이 없으니까 1번이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일단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이 사람들이 외부 정보 이용자. 그리고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목적 나온 거죠. 뭘로 제공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당사자들. 예를 들면 감독, 당국. 근데 이 사람 말고도 사실 우리 기준서에는 한 명을 더 얘기하고 있죠. 경영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일반 대중. 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유용하다고 여긴다면 이들도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주요 대상에 포함하진 않죠. 이용할 수는 있는데 주요 정보 이용자는 기업에 직접 돈을 투자한 사람이니까 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만 주요 정보 이용자고 얘네는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결정된 거예요. 이미. 틀린 건 맞죠. 3번은 자 보고 기업의 경제적 차원과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보고 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우리 경제적 자원은 뭐라 그래요? 자산. 그 다음에 우리 채권자의 청구권을 부채. 그리고 주주의 청구권을 자본이라고 하니까 이 성격과 금액에 대한 정보. 재무상태표는 그 말이에요. 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거죠. 도움을 줄 수 있죠? 만약에 부채 비율이 높다. 약점이죠? 유동 비율이 높다. 그건 강점이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보면 약점과 강점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보고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손익거래로 변동될 수 있죠. 그게 재무성과에 관한 변동. 그래서 채무상품, 지분상품 발행과 같은 그 밖의 사건에도 또 발생하죠. 이거는 손익계산서 안 타고 직접 가는 거. 그래서 둘 다 맞는 말. 정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3번이고요. 다음 중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 갖춰야 될 속성 가운데 근본적 질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보강적 질적 특성이 이, 적, 비, 검증으로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이해 가능성, 적시성,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근데 여기 비교 가능성 있으니까 답 아니죠. 이해 가능성, 이거 답 아니죠. 검증 가능성, 이것도 답 아니죠. 적시성, 이것도 답 아니죠. 비교 가능성, 이것도 답 아니죠. 그리고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거 다 답이 아니네요. 그렇죠? 답은 결정된 거고요. 그러면 근본적 질적성은 무엇인가? 목적 적합성이죠. 근데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 이거 세 가지니까 이게 목적 적합성. 그리고 표현 출실성 또는 충실한 표현.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것도 풀어드렸던 문제입니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인데요.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이 포괄손익계산서의 양식이 거의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만 좀 주의하실 게 지금 매출 원가가 이렇게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이걸 좀 봐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기능별인지 성격별인지 물어보거든요. 매출 원가를 별도로 표시하면 매출 활동 관련된 기업의 활동을 별도로 표시하는 거니까 이거는 기능별입니다. 기능별 표시 방법. 그래서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기타 등등 나와 있어요. 요거는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는 거고
자,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을 기능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계정 과목 꼭 써줘야 된다 그랬죠? 성격별 분류에 대한 추가 정보 주석으로 공시해야 된다. 맞고. 자, 금융원가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최소한의 항목 중 하나라고 설명드렸죠. 자, 뭐가 있어요? 매출액, 금융원가, 그리고 법인세 비용, 그리고 중단영업손익. 예, 그쵸? 그리고 지분법 손익. 그렇게 5개죠. 예, 그래서 금융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은 손익거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한다. 요게 이제 우리 기준서의 정의고요. 배당하지 못하는 미실현 손익인데 배당할 수 있는 손익이 당기손익이니까 그거의 반대말이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상기포괄손익계산서는 비용을 성격별로 표시하고 있다. 성격별로 표시하면 상품 매입액이 떠야 되죠. 그냥 매입이 그냥 뜨고 상품의 변동을 조정하는 거니까 우리 기능별입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거죠. 요게 기능별. 기능별 표시 방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매출 원가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특수관계자 공시와 관련된 건데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은 공시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 A가 B를 60% 갖고 있고 B가 C를 80% 갖고 있으면 얘가 특수관계자 공시할 때 중간 지배기업뿐만이 아니라 최상위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한다 그랬어요. 공시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자, 주요 경영진의 보상에는 단기 종업원 급여만 포함한다. 이것도 틀렸죠. 뭐가 있어요? 단기 종업원 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 보상. 그렇게 5개라 그랬죠. 네. 풀어줬던 문제니까 이렇게 말로 할게요. 보고기업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은 보고기업의 특수관계자이다. 맞죠? 우리 지배력, 유의적인 영향력, 공동지배력이라는 말이 있으면 개인이든 우리 법인이든 기업이든 특수관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와 있고요. 지배기업 보고서에 지배기업과 거래가 있는 종속기업만의 명칭을 공시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설명드렸죠. A기업이 있고 B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분을 60% 갖고 있으면 일단 두 회사 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번 것을 합산한 다음에 시작해요. 연결을 만들 때는. 그러니까 얘 일부의 손익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연결을 안 배우지만 나중에 이제 60% 끌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없더라도 손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기 때문에 두 회사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6번이고요.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3일은 제품 생산에 투입될 취득원가 10만 원의 원재료와 제조원가 20만 원의 제품 재고 보유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원재료가 있는데요. 단일 재고니까 이 원재료가 당연히 제품에 투입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말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가 9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미니멈 취득 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저는 NRV라고 쓰죠. 이 둘 중에 낮은 금액인데 취득 원가가 10만 원이고요.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를 순실현 가능가치로 볼 수 있으니까 10만 원과 9만 원 낮은 금액이니까 이렇게 돼서 원재료에서는 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근데 제품의 제조 원가가 20만 원이라고 했죠. 근데 제품의 순실현 가능가치가 23만 원이니까 이번에는 이게 더 작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0이죠. 그럼 2개 더한 만 원 쓰는 순간 시험을 한 번 더 볼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원재료가 제품에 투입되는데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면 원재료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투입되는 거 잘 보시고 그래서 허무한 문제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풀어줬던 문제죠, 이것도. 요 모의고사 2회차는요, 앞에 있는 추가된 기출문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효과예요. 다음 문제가 7번인데요. 3일은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다음 자료를 토대로 3일의 X1년도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측정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이라고 돼 있어요. 조심하실 게 이게 이제 전기 2월 구입, 시용 판매 구입, 차기 2월이라고 돼 있는데 3일은 단기 중에 4,800개의 시용 판매를 했는데 시용 판매가 뭐라 그랬죠? 물건을 사용해보고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특수한 판매. 그럼 구매 의사결정을 매입자가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되니까 300개는 기말 현재까지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이걸로 지우시면 안 돼요. 300개는 안 판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판 게 4,500개다. 근데 선입선출법이라 그랬으니까 요거 날라가죠. 3,000개 다. 그리고 여기에 1,500개가 있는데 500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럼 기말 재고는 500개짜리는
취득 원가가 14,000원. 그리고 단기 구입한 거 1,500개는 14,500원이 다 남아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8750,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문제죠. 정답은 3번입니다. 요것도 풀어줬죠. 네. 숫자도 똑같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우리 저가법 적용하죠. 취득 원가랑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 가끔 높은 금액이라고 틀린 문장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상품 및 제품의 순실현 가능 가액은 예상 판매 가격에서 추가 가공 원가 빼주고 기타 판매 비용, 예상 판매 비용, 차감한 금액을 수정한다. 그냥 정의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맞는 말. 자,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가 장부 금액보다 낮게 추정된다면 예외 없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여기 틀렸죠? 아까 제가 원재료를 제품에 투입할 때 만약에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면 원재료에 대해서는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판매가 계약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걸 확정 판매 계약이라고 했죠. 그럼 순실현 가능 가치는 그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일반 판매 가격이 아니라 계약 가격.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회사가 정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이 있을 경우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요거는 제가 안 풀어준 것 같은데 처음 나오는 유형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산 차감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연 수익법, 다른 말로 이제 부채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죠.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맞죠. 기업은 뭐 선택한다 그랬어요? 자산차감법, 부채 비율 줄이기 위해서. 정부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 수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선택할 수 있으니까.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정부보조금을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금액으로 한다. 아니죠. 그러면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이 100원이면 정부보조금이 50원이라고 하면 자산차감법은 정부보조금을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금액은 취득 원가가 아니라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죠. 네, 그래서 이게 틀렸죠. 회계 처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제 때 풀어드렸고요. 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3일이 X1년 7월 1일 5억에 취득하여 사용해오던 건물 A를 내용연수 10년이고 정액법 잔존가치 0을 X5년 4월 1일에 3억에 처분하였다. X1년 7월 1일이고 X2년, X3년, X4년, X5년 4월 1일이니까 우리가 처분손익을 구하려면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월할 상각하는 문제잖아요. 여기 6개월, 여기 12개월, 여기 12개월, 여기 12개월, 여기 3개월.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45개월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감가상각 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X5년 4월 1일 날 현금 3억에 처분했어요. 근데 반대편에 건물이죠. 건물은 5억에 총액으로 돼 있을 거고 5억으로 총액으로 돼 있을 거고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 계산하는 게 이제 빡센 거죠. 그래서 5억이 있는데 잔존가치를 찾아야 돼요. 0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내용연수가 10년이에요. 월할 상각해야 되니까 그냥 10년에다가 12 곱하겠습니다. 120개월 중에 45개월 요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이게 1875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두 개니까 이쪽이 더 작네요. 그래서 처분 손실이 나올 거고 그러면 125000이 나오겠네요. 처분 손실 125000이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처분이 또 똑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앞에서.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재평가 모형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맞는 말이죠. 공정가치 변동이 유의적일 경우에 재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증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가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틀렸죠. 이거 미실현손익이니까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상의 규정 적용해서 당기손익으로 재평가 손실 잡는다. 맞는 말이고요. 재평가할 때
토지하고 건물은 재평가 모형 쓰고 다른 것들은 재평가 모형 안 써도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분류별로 재평가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유형별로. 네,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볼게요. 다음은 X1년도 3일의 엔진 개발과 관련해서 X1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지출에 대한 자료인데요. 동 엔진이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대요. 적어놔야 돼요. 제가 까먹으니까. X1년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해야 되니까. 무형자산 상각비와 관련해서 인식해야 될 총비용이니까 10년이고요. 내용연수 10년이고 정액법이고요. 자, 이 문제는 잔존가치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문제 풀어줄 때마다 조금 그런데 무형자산은 다른 얘기 없으면 잔존가치가 0으로 보죠. 일반적으로. 외부에 판매되기로 미리 계약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시장에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이 0이기 때문에 아무 말 없으면 0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그러면 일단 비용 처리될 총액을 물어봤으니까 연구 단계는 그냥 다 비용 처리하죠. 2개 더하면 얼마? 3천만 원. 요건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 단계 중에서 인식요건 충족하지 못한 거는 경상개발비로 비용 처리하죠. 뭐가 인식요건 충족했죠? 밑에 거. 만족하지 않았으니까 이거죠. 네. 그래서 요게 700. 그 다음에 한 개가 더 있죠. 무형자산 상각비. 근데 4천만 원이 지금 자산 잡힐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잔존가치는 0이라고 그랬고 4천만 원인데 잔존가치가 0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10년이죠. 조심해서야 돼요. 여기서 정액법이라고 했는데 7월 1일이니까 제가 써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월할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면 요거 200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거 3개 더하면 3,900 암산되죠. 3,900 정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일이 X1년 초에 취득한 특권권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데요. 특허권은 정액법으로 생각하며 잔존가치는 0이라고 되어 있고요. X1년 말에 인식할 특허권의 장부금액과 관련된 손상차손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우리가 X1년 초에 취득을 했는데 특허권이 이렇게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X1년 말 장부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50만 원에다가 곱하기 5분의 4 해주면 되죠. 잔존가치가 0이고 정액법이니까 1년만큼 생각하면 10만 원만큼 감가상각 되니까. 그러면 장부금액이 40이잖아요. 근데 회수가능액은 요 둘 중에 맥스죠. 큰 금액. 그러면 이 금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회수가능액이 40이에요. 그러면 손상은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특허권의 장부금액과 손상차손 물어봤으니까 손상차손은 0이 되는 거고 특허권의 장부금액은 40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요거 앞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에 0, 0, 0, 0, 0 오타가 있어요. 0만 그냥 오타가 있으니까 수정해서 풀어드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 재고 답 안 돼요. 자가 사용, 사용 목적의 자산은 유형. 투자부동산을 미래에 개발하기 위해서 미리 성급한 금액은 투자부동산을 보기로 했죠. 그리고 운용리스, 리스가 임대수익입니다. 그래서 투자. 그 다음에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은 자산이 없어요. 처분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죠. 정답은 3번.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금융상품은 정기예적금 등과 같이 정기예적금과 같은 정형화된 상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식과 채권도 들어가죠. 그래서 지분상품 그리고 계약상의 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계약상의 권리 그리고 자기 지분상품 관련 계약 이렇게 있죠. 한국채택국제기준은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이게 보유자가 금융자산을 발생시키면 다음 사람은 발행자죠. 발행자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였다. 맞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했으면 부채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주식 발행했으면 자본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죠.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은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왜냐하면 돈을 갚을 원금과 이자를 갚을 계약상의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뭐 현금하고 주식하고 채권이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이건 틀리지 않을 거고. 정답은 3번이죠. 계약상의 의무가 있으면 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16번 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삼각후원가 특정 금융자산을 취득 당시 공정가치로 취득했는데
이 경우 3일의 재무상태표상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X1년 말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액면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X1년 초고요. 그러면 발행 금액이 10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발행일이 X1년 1월 1일이고 만기가 잘 그렸네요. 2년짜리네요. X2년 말. X1년 말이고 액면 이자율이 10%니까 만원 두 번 받는 거. 됐죠? 그러면 현재 가치만 땡기면 되는데 1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12%로 이렇게 땡겨주면 되니까 만원은 못 땡겨주면 돼요. 2년 12% 연금연가계수. 연금연가계수가 2.40183인데 3년짜리를 제가 썼네요. 1.6900 원래 5인데 4로 반으로 내렸네요. 그 다음에 10만 원이 있어요. 2년 현가계수 쓰면 되니까 0.79719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 금액을 구하시면 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96620이 나와요. 자, 그게 X1년 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X1년 초 물어본 게 아니라 X1년 말 물어봤죠. 그러면 96620 쓰신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마이너스 액면이자 이렇게 쓰시면 98214죠. 그래서 98214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이런 말 했죠. 우리 삼각후 원가의 뜻은 그 시점에 최초 유효이자율로 땡긴 현재 가치다. 그러면 이거 받았죠. 그러면 11만 원. 요거를 1년 전 가치로 땡긴 거니까 1.12 하셔도 답이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11만 원 나누기 1.12 하시면 98214 똑같이 나옵니다. 단수 차이도 없고. 단수 차이 나셔도 가장 근사치 구하시면 되죠. 두 가지 방법 다 알려드렸어요. 정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금융자산의 제거가 경제적 실질 판단 요소에 포함하는 상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산의 정의 잃어버리면 금융자산 제거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산의 정의가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라고 했어요. 경제적 자원. 우리 이 경제적 자원을 다른 말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라고 하는데 이 경제적 효익이라는 게 받을 부분은 우리가 보상이라고 하고요. 못 받을 부분은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베너핏. 그래서 통제를 잃어버리거나 위험과 보상을 잃어버려서 자산을 잃어버리면 정의 잃어버리면 제거하시면 돼요. 그게 요거랑 요거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양도의 판단. 당연하죠. 양도를 해야지 뭔가 제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회계는 법적인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무조건 법률상으로 통제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자산을 이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죠. 법률상은 아니에요. 법률상 넘어갔더라도요. 내가 그걸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이전한 걸로 안 봅니다. 콜옵션 같은 게 있으면. 정답은 2번이에요.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3일은 X1년 4월 1일 사채 액면 100만 원, 표시이자율 10%, 이자 지급일이 매년 3월 31일 후급 만기 사채를 951980에 발행을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X1년 4월 1일 날 장부 금액을 줬어요. 951980으로. 다행이네요. 근데 3일이 동사채를 X2년 4월 1일 X2년 4월 1일이니까 이게 3월 31일과 동일하죠? 그러면 요 장부 금액을 알아야지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1년이니까 결산일이 껴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다음 금액은 이제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마이너스 액면이자로 구하시면 돼요. 근데 847180에 상환할 경우에 상환손익 얼마인가? 시장이자율 12%라고 나와 있어요. 표시이자율 10%고. 그러면 상환손익은 싸게 갚아야지 이익이니까 장부 금액에서 상환 금액 빼준다 그랬어요. 상환 금액. 근데 상환 금액은 언제나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847180으로. 그러면 제 공식의 특징은 플러스면 이익이고 마이너스면 손실이다. 네, 이렇게 싸게 갚아야지 이익이니까 자산과 거꾸로 푼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것만 구하면 돼요. 요거 딱. 그러면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이 1.12니까 거기다가 표시이자율 10%니까 10만 원만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 지저분한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얼마 나오냐면 966218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966218 조금 더 싸게 갚았네요. 그럼 요거 빼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1190
038이 나와요. 네, 플러스니까 상환 이익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네.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뭐 되게 쉬운 문제네요. 사채 보유자의 희망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네, 사채가 있는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전환권이죠. 요거 부여된 걸 뭐라고 그래요? 전환사채. 됐죠? 1번. 되게 쉬운 문제고.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3일이 제조상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 1년간 제품 보증을 시행하고 있는데 7월 1일 날 판매된 500만 원의 제품이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견된다면 또 표를 그려야 되네요. 중요하지 않은 결함. 그러면 5만 원의 수리 비용이 발생한대요. 그 다음에 치명적인 결함. 그러면 30만 원의 수리 비용이 발생한대요. 근데 매출액에 500만 원에 대해서 판매된 제품의 80%는 하자가 없대요. 그럼 하자가 없는 거는 수리비 안 발생하고 확률이 80%.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예상하는 게 저기 15%. 그러면 이게 15%. 그 다음에 치명적인 결함은 5%. 자, 더해서 100%가 나오는 거 확인됐죠? 그럼 우리 기대가치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니까 0 곱하기 0.8, 5만 원 곱하기 0.15, 30만 원 곱하기 0.05. 요것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죠? 요거 계산하시면 22,500원 나옵니다. 그냥 기대가치 기준 쓰는 건데 이게 말로 돼 있으니까 이 말을 표로 만들어서 두 개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문제죠. 기대값 구하라는 문제. 정답은 22,50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